델타 변이 확산해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연방보훈부도 소속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이 화이자와 모더나의 5세에서 11세 아동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규모를 확대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감염자 수는 3,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염자 수가 실제보다 최대 60%까지 적게 집계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집값이 한 달 만에 또다시 역대 최대폭 상승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 레벨사가 파란색으로 도색한 테슬라 차량으로 다음 주부터 택시 영업을 시작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델타 변이 확산해 다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면서 뉴욕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는데요. 이어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연방보훈부도 소속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데니스 맥도너 보훈부 장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에 따라 보훈자 및 보훈부 직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침이라며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앞서 보훈부에서는 백신 미접종 직원 4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한 바 있습니다. 미 최대 규모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보훈부는 36만 7,200명 이상의 정규직 의료 전문가와 1,293개 시설에 지원 인력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속한 의사와 치과의사, 등록된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 등이 의무화 대상으로 백신 접종은 완료 시까지 약 8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개빈 뉴섬 주지사도 캘리포니아 내 공무원 24만 6천 명과 공공 민간부문 의료 종사자 200만 명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은 다음 달 2일 시작해 23일까지 시행합니다. 이 기간 대상자들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매주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최근 하루에 6,4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현재 백신 접종률은 64% 정도입니다. 식품의약국이 화이자와 모더나의 5세에서 11세 아동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규모를 확대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희귀 부작용 발생 여부를 더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아동에 대한 백신 접종 시작이 지연될 가능성도 나옵니다. 식품의약국이 제약사 화이자와 모더나의 5세에서 11세 아동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규모를 확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30세 미만 접종자 일부에게 나타난 심장염 등 희귀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평가가 필요한데 현재 임상시험 규모로는 이를 판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정확한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3,000명 규모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선 메신저 리보액산 기반의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맞은 3억 명 중 1,200명에게 심장염 부작용이 나타났는데 특히 30세 미만 젊은 남성에서 발병 빈도가 높았습니다. 심근염과 심막염은 심장이나 주변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증상으로 매우 드물게 나타났지만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백신 접종과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백신 접종 개시 시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당초 초가을로 기대됐던 5세에서 11세 아동에 대한 백신 공급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익명의 한 당국자는 5세에서 11세에 대한 백신 사용 허가가 10월 말이나 11월 초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많이 늦어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과는 달리 얀센 백신은 한 차례만 접종받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화이자나 모더나로 2차 접종을 하겠다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CNBC는 최근 존슨앤존슨의 얀센 백신 접종자들이 화이자, 모더나 등 다른 제약회사의 부스터샷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얀센은 다른 코로나19 백신과 달리 1회분만 투여하면 접종이 완료되는데 1회분만으로는 델타 변이 예방에 충분하지 않다고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안젤라 라스무센 조지타운대 바이러스학 박사는 지난 4월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얀센 백신 접종 후 2달 만에 부스터샷으로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며 접종 직후 팔 통증 외에는 어떤 부작용이나 이상을 겪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보건원은 지난달부터 백신 교차 접종에 대한 초기 임상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얀센, 모더나,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다른 종류 백신을 2차로 투여할 때 나타나는 반응을 연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영국 옥스퍼드대가 진행한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교차 접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이 두 백신의 교차 접종이 아스트라제네카 2회 접종보다 더 강한 면역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이와사키 아키코 예일대 면역학 박사는 아데노바이러스를 벡터로 사용하는 얀센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차와 동일한 벡터를 부스터샷으로 사용할 경우 면역 반응에 덜 효과적이기 때문에 교차 접종이 이치에 맞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감염자 수는 3,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염자 수가 실제보다 최대 60%까지 적게 집계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6,500만 명이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어제 가디언은 워싱턴대 연구팀이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미국의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실제보다 60%까지 적게 집계됐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는 치명률과 감염 여부 검사 수와 검사 대상 가운데 확진자 비율 등의 데이터를 종합했고 여기에 인디애나주와 오하이오주에서 시민을 상대로 무작위로 실시한 표본 검사 결과도 반영했습니다. 무작위 표본 조사는 감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검사 수를 찾지 않은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 실제 유병률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진은 다양한 종류의 정보 자료를 기반으로 미국에서 지금까지 6,500만 명이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인구의 5명 가운데 1명꼴로 감염됐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연구팀은 인디애나주와 오하이오주에서의 감염자 집계 누락 통계 등을 들면서 모든 집계 사례에서 감염자가 60%까지 누락됐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가디언은 이번 연구가 코로나19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 바이러스가 새로운 숙주를 찾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에 중요한 의미를 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미국은 집단 면역 수준이 80% 정도이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면역자 비율이 조금씩 올라간다고 관측했습니다. 미 정부가 상당수 국가를 상대로 시행하고 있는 국제 여행의 제한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조치로 보입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델타 변이가 미국과 전 세계에서 확산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는 기존의 여행 제한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은 최근 백악관의 고위급 회의 후 정해진 것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미국인에 대한 여행 규제가 단기간에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로 해석됩니다. 사키 대변인은 델타 변이 확산으로 국내에서 특히 백신 미접종자들 사이에서 감염이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몇 주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최근 영국에 대한 여행 자제를 권고했고 앞으로도 보건 데이터에 따라 평가하고 권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DC는 이날 스페인과 포르투갈, 쿠바, 사이프러스, 키르기스탄에 대한 여행 경보도 4단계로 상향했습니다. 기존 1단계였던 이스라엘에 대한 여행 경보는 3단계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국토안보부 역시 이달 초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 멕시코와의 국경 폐쇄 조치를 최소 8월 2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는 기존의 1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올해 하반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소비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어제 CNN 방송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올 3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8.5%, 4분기 성장률을 5%로 예상했습니다. 기존보다 각각 1%포인트 낮춘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전체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7%에서 6.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성장률은 1.5에서 2%로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코로나19 델타 변이 위험과 서비스 부문의 지출 둔화로 성장률이 갈수록 나빠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로니 월커 이코노미스트는 대다수 소비자 가운데 일부가 여전히 대면 서비스로 돌아가는 것을 꺼리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이런 추세는 소비 부문의 완전한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새로운 봉쇄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은 낮은 만큼 델타 변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집값이 한 달 만에 또다시 역대 최대폭 상승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5월의 주택가격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6%나 급등했습니다.
오늘 CNBC 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스탠더드앤푸어스, 코어로직, 케이스, 실러 월 주택가격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6%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월 14.6%를 넘어 지난 1987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34년 사이 가장 큰 폭의 상승률입니다. 10개 주요 도시 주택가격지수는 16.4%, 20개 주요 도시 주택가격지수는 17% 올랐습니다. 특히 피닉스는 25.9%, 샌디에이고 24.7%, 시애틀 23.4%로 미국에서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른 도시 1위에서 3위에 올랐습니다. 이런 미국의 주택시장 과열은 역대급으로 낮은 대출금리가 수요를 키웠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또 코로나19 사태 이후 넓은 집을 원하는 수요자가 증가한 반면 공급은 줄어들면서 집값이 더욱 올라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공개한 6월 기존 주택 매매 중위 가격은 36만 3,30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렌트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뉴욕 주민들을 위한 긴급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절차가 오늘부터 간소화됐습니다. 뉴욕주는 8월 31일까지 모든 신청서를 검토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어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오늘인 27일부터 세입자와 랜드로드가 보다 간소화된 새로운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긴급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또 현재 계류 중인 신청서의 승인 여부를 보다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 1,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다른 부서로부터 350명을 지원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주는 오는 8월 3일까지 현재 검토 중인 신청서 4,838건을 확인해 해당 세입자의 렌트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강제 퇴거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8월 31일까지 현재 계류 중인 모든 신청서 검토를 완료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지난달부터 긴급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을 접수받고 코로나19로 렌트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는 달리 지원금 지급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많은 세입자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찰스 슈머 연방상원 원내대표도 25일 주정부에 서한을 보내고 하루빨리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는 현재 우선순위를 부여받은 취약가정에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며 나머지 신청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맨하튼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파란색의 전기차를 이용한 택시를 볼 수 있습니다. 레벨4가 파란색으로 도색한 테슬라 차량으로 다음 주부터 택시 영업을 시작합니다.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 레벨4가 다음 주부터 전기 차량 테슬라를 이용한 전기 택시 영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 택시는 파란색으로 도색한 테슬라의 모델 Y 차량 50대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며 앞열 조수석 의자를 없애 승객이 보다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레벨은 우선 맨하튼 42가 남쪽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앞으로 지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레벨의 전기택시 사업 시작으로 우버나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레벨4는 차량 운전자는 우버나 리프트와는 달리 풀타임으로 고용한다며 이미 125명의 기사를 채용하고 이들에게는 건강보험과 유급 휴가 등을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시 택시 리무진 위원회는 현재 뉴욕시에는 12만 대의 택시 및 공유 차량이 있으며 가능한 많은 차량이 전기 자동차로 전환하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 선호도를 묻는 공화당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근소한 차이로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차지했습니다. 어제 엑시오스가 먼저 확보해 보도한 페브리지오, 리앤 어소시에이츠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 선호도에서 55%의 지지를 받은 트럼프 주니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54%로 오차 범위 내 2위를 달렸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를 제외하면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디샌티스 주지사가 유력 후보군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3위는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케빈 메커시로 24%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맷 게츠 하원 의원이 17%로 4위,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이 8%로 5위, 미치 맥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2%로 6위를 기록했습니다. 토니 페브리지오는 엑시오스에 디센티스 의원과 트럼프 주니어는 대부분의 공화당원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매우 호감을 받고 있다며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다고 분석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학부모협회 최윤희 회장은 최근 뉴욕에서 발생한 아마존 직원의 한인 폭행 사건에 대해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이사회 의장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최 회장은 서한에서 아마존 직원들은 아시아계 미국인을 겨냥한 증오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하고 아마존 측의 사과와 적절한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9일 퀸즈 플러싱에서 한재열 뉴욕 한인야구협회 회장과 박우아 이사장이 자동차 운전석으로 물병을 던진 아마존 직원에 항의하다 주먹으로 얼굴 등에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 4명을 포함해 8명을 숨지게 한 조지아주 애틀랜타 총격범이 유죄를 인정하고 오늘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유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과의 형량 협상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종신형으로 낮추는 합의가 이뤄진 겁니다. 법원은 4명의 살인에 대해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 다른 혐의에 대해 추가로 35년을 복역하는 형을 확정했습니다. 롱은 한인 4명의 사망자를 낸 사건에 대해서는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법원에서 별도의 재판을 받아야 해 추가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일 희망재단이 올해로 9년째 꾸준하게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는 설창 앤드류 박 장학재단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한인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기금 $10,000를 전달했습니다. 변종덕 20일 희망재단 이사장은 1.5세 한인 변호사가 이처럼 장기적으로 장학사업을 펼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도 앤드류 박 장학재단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회째 맞는 설창 앤드류 박 장학금은 올해 8명을 선발해 각각 $3,000씩 총 $24,000의 장학금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맨하튼에서 외과 의사로 명성을 쌓아온 한인 김모 박사는 미스 USA 대회 참가자인 백인 여성 L씨와 2015년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컴퓨터에 저장된 메시지를 통해 L씨가 성매매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L씨는 학력과 직업을 모두 속이고 결혼했고 결혼 후에도 유명 사업가와 뉴저지 부동산 중역 등을 상대로 성매매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26일 오전에 예정됐던 법원 심리에 앞서 당사자들이 이혼에 합의함으로써 소송이 마무리됐는데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9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70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구름이 많겠고 때때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